당초에 모레로 예정이 돼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먼저 연기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당정 기류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안 그래도 요 며칠 의대 증원 문제 두고 당정 간의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결국 만찬이 연기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 모레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일단 불발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추석 이후로 만찬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찬 연기의 제안은 대통령실이 먼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정 갈등은 아니라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이 만찬 연기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도 적잖아 보입니다. 최근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두고 대통령실에선 앞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공식 제안된 내용이 아니다. 한덕수 총리가 한 대표에게 별도 설명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일부 참모들은 당정 간의 소통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이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의료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내일 열리는 국정브리핑에서 직접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할 가능성이 컸던 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선 불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총리가 증원 유예는 안 된다고 방침을 통보도 해줬는데 공개적인 글까지 올렸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되고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는 내일 국민의힘 연찬회로 쏠립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국민의힘 워크숍을 포함해 취임 이후 3년 연속 여당 연찬회나 워크숍에 참석해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대통령실 참모들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정부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전세 사기 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 달 만에야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게 되는 건데요. 국회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특별법과 간호법,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30건 안팎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어제 본회의 전 마지막 법안 처리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 20여 건을 합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 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진료 지원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은 어제 저녁 원포인트 소위를 거쳐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진 데다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밖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 도시가스 사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안건에 올랐는데요. 비교적 여야 이견이 많지 않은 민생 법안들입니다. 앞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해왔던 여야는 합의할 수 있는 비쟁점 법안은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뒤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오늘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뤄지게 되는 셈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조금 전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의사 일정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됐던 이재명 대표 오늘 복귀했는데 여야 대표 회담 실무 협상도 진전이 좀 있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뒤 엿새 만에 당무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지역화폐 개정안을 추진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민생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애초 대표회담은 지난 일요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한 차례 밀렸는데요. 양당 비서실장은 추석 전 회담 일정을 잡기 위해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의제 등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을 띄우고 세제 개편 문제로 야당을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 지원금 처리 문제를 의제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선 여당이 의제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회담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제만 고집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7개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에 다른 야당과 공조해 추석 전까지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 최상병 특검 수정안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간호법 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 정상화 등을 내걸고 병원들과 조정에 들어간 보건의료 노조의 총파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간호법 처리를 둘러싼 분위기 좀 알아보죠. 의사들은 일단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은 어젯밤 긴급 시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의사들의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의협은 물론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다양한 의사단체들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총파업을 예고하며 각 병원과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불법 의료 행위에 내몰려온 피해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엄격한 자격 요건을 시행령에 담아내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간호법이 오늘 통과되면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했던 사안 중에 하나가 처리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내일 총파업은 안 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했던 사안 가운데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부분은 이번 법안이 처리된다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진료 정상화와 인력 확충, 임금 6.4% 인상 등 다른 조건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간호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파업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업장별로 조정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보건의료노조 산하 62개 사업장은 오늘까지 각 병원과 조정을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일 아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의료원, 고려대학교 의료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에서 교섭이 타결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51개 사업장은 계속 조정에 나서고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오늘 저녁 파업 전야제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당장 추석 연휴 의료 공백이 비상이죠. 정부가 추석 명절 연휴 전후인 다음 달 11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 명절 비상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에 들어갑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평년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과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병원별로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 400여 개 응급의료 기관에만 적용하던 응급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 시설로 확대해서 경증 환자가 분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텔레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자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에 협조가 없으면 가해자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는 추적이 쉽지 않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물 등이 공유되는 채팅방에 몰래 입장해 직접 가해자 신상 정보 수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해도 처벌받을 일은 없다는 대화를 거리낌 없이 주고받습니다. 자신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된 고등학생 A양도 이런 이유로 사실상 법적 대응을 포기했습니다. 텔레그램 상으로는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어요. 피해자들과 불안한 여성들은 SNS에서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는 게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불법 영상 등을 공유한 가해자를 추적하려고 해도 텔레그램 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다 이제는 가짜 음란물로 인한 피해와 우려까지 극심한 만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경찰에서 해외 서버 핑계를 대는 것은 딥페이크 범죄를 키워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상황. 여기서 더 나아가 텔레그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사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수사기관은 물론 국회,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사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떠한 입법 미비 때문에 지금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경찰이 관련 범죄의 집중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신고 접수와 삭제, 차단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벌 온라인 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적 규제를 강력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일인 방심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인 1377의 기능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상담원이 직접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X, 인스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일 협의회를 열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협의회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을 하고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했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김철희입니다. 서울대 집단 성범죄 사건 관련 첫 번째 선고가 나왔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이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박 씨가 디지털 편집 도구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소셜 네트워크에 사진을 올리는 일상이 성범죄 표적이 됐다는 걸 알게 된 피해자들의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상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를 안부를 묻고 하던 것들이 이렇게 범죄에 이용됐다는 측면을 판결문 그 양형 사유에 굉장히 많이 참고해 주셨거든요. 이런 뭔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양형적인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 피해자 얼굴 등이 들어간 사진과 영상 1,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파일 293개를 컴퓨터에 저장해 소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3명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주범 강모 씨와 박모 씨는 서울대 출신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큰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남은 주범들에 대한 법원 판단도 잇따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인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버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대전에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울어진 버스 한 대가 인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택시는 앞부분이 찌그러진 채 도로 위에 멈춰 섰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버스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완전 팡 하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저렇게 사고가 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버스가 인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이 사고로 버스와 택시 승객 그리고 택시기사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톤짜리 탑차가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승용차는 충돌 충격에 문이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입구 앞에서 승용차와 1톤 탑차가 부딪혔습니다. 편의점 뭘 먹다가 편의점이 뒤쪽에 있거든요. 엄청난 소리 때문에 막 튀어나왔어요.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문 여는 거 도와주고.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탑차 운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엔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1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펑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앞선 어제 저녁 7시 10분쯤엔 울산 중산동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조립 공장에서 불량으로 확인된 제품을 해체하다 불똥이 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노동자 2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70여 명이 급하게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화산동 창고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창고 안에 화물차와 방제용 드론 배터리 등이 불타서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5분쯤 전남 장성근 호남고속도로 광주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승용차 2대가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혀 운전자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남해 먼 바다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 산간에는 호우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웅 기자.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네, 태풍은 일본으로 향하지만 우리나라도 해상과 일부 해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산사는 현재 매우 강한 세력을 지닌 채 일본 규슈 남단까지 북상해 있습니다. 북상 속도가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할 정도로 무척 느린 상태인데요. 앞으로 규슈 육상에 도달하는 데는 하루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중심 부근에는 초속 40m, 시속 180km에 육박하는 강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탈선하고 철탑이 무너질 정도의 위력입니다. 영향 반경도 300km 안팎으로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내륙은 직접 영향이 없지만 남해와 동해, 제주도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태풍 산사는 일본 규슈를 지나서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규슈에 상륙하는 시점이 금요일 오전쯤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해상과 해안을 중심으로 주 후반까지 강풍과 너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발효됐던 태풍주의보가 태풍경보로 한 단계 더 강화됐고 남해와 동해 앞바다에는 풍랑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특보와 또 예비특보도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간에 호우특보를 발령하고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를 예보한 상태입니다. 또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됐습니다. 반면 서쪽 내륙은 태풍으로부터 동풍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무더위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태풍 10호 산산이 위력을 점점 키우면서 일본 열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70m의 강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경험하지 못한 폭풍과 폭우, 해일에 최대한 경계하라고 거듭 촉구했는데요. 일본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도쿄입니다. 네, 지금 현재 태풍의 위치는 어디쯤이고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10호 태풍 산사는 일본 규슈 아래쪽에 위치한 섬지역인 아마미 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속 1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일본 규슈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93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50m, 순간 최대 풍속 초속 70m입니다. 일본 열도로 접근하면서 점점 위력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기상청과 국토교통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고시마현과 규슈 남부에 폭풍과 호우 특별 경보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고시마현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풍, 높은 파도, 해일이 예상된다며 최대 경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태풍 특별 경고는 중심 기압이 930헥토파스칼 이하 또는 최대 풍속이 초속 50m 이상인 태풍이 접근할 경우 발표됩니다. 아마미 지방과 규슈 남부 지방에는 최대 풍속 초속 70m까지 예상하는데 이는 일부 주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력입니다. 이 태풍이 일본 열도에 본격적으로 상륙하는 시점은 내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태풍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임에도 지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일본에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호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덥고 습한 공기가 일본 열도로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게릴라성 기습폭우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도치기현과 아이치현 등에서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에는 아이치현에서는 폭우로 인한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가족 5명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한 명은 현재 구조됐지만 나머지 4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최대 강수량은 오늘 오전부터 내일까지 규슈 남부는 500mm, 아마미 지방과 규슈 북부는 30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달 초 잇따른 강진으로 인해 집안 균열이 곳곳에 발생한 상태여서 폭우로 인한 토사 붕괴 위험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 차질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규슈로 오가는 항공편 160여 편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또 신칸센 주요 구간도 기상 상황에 따라 운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겠습니다. 결국 만찬은 연기됐습니다. 원래 모레
하기로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었었는데 의대 증원 문제로 최근에 엇박자가 노출이 됐었죠.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뭐 추측을 해보자면 대통령실 기류는 지금 마주 앉아서 저녁 먹고 싶지 않다. 이런 불편한 기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이제 추석 대책도 세워야 되니까 조금 추석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만나자. 그런데 추석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추석 이후에 만난다. 네. 그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추석 대책을 세워서 추석 직전에 만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추석 끝나고 만난다는 것은 조금 불쾌감의 표현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불쾌감은 바로 내용적으로 보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당장 협의의 어떤 그 프로토콜 상에 실제적으로 대통령실하고의 충분한 논의 없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의제를 던진다든지 혹은 그 내용들을 너무 선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약간의 어떤 불편함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 간의 어떤 갈등 국면 속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통령과 당대표의 부드러운 대화보다는 굉장히 뭐 약간 삭막한 그런 것이 오히려 노출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더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아마 저 속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날짜를 연기한다 그럴 때 보통 약속 잡을 때 연기하면은 언제 다시 만나자고 날짜를 다시 잡거나 근처 날짜로 잡는데 지금 뭐 추석 이후면 좀 기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뭐 9월 20일 전후라고 봐야 될 텐데 오히려 저는 뭐 예를 들어 9월 15일이라든지 추석 직전이라도 추석 물가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의료 대책이라든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유연하게 의료 대응도 해야 되는 문제가 현안이 남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의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인지 아니면 수용적 의지인지 그런 부분도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뭐 의견이 다를수록 보통은 자꾸 이제 만나야 얘기도 좀 하고 접점도 찾고 할 텐데 일단 이제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은 뭐 해석만 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증언 유예 이 카드 우린 검토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미 뭐 그 입장 표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된 건데 이제 만찬까지 이제 오늘 그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언론 보도 전에는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뭐 특별한 연락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시당초 이 오늘까지 그 조정이 그 성사가 되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응급실 뺑뺑이 이 응급실 응급 상황의 원인은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의료 파업이 현실화되면은 의사 플러스 간호사 플러스 의료기사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그 또 추석 연휴 때는 또 일반 병원들도 휴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 엄청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애시당초 그 만찬도요. 이 보건의료노조 이 조정에 성공해서 한숨 돌리고 나서 하는 거라면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만약에 조정에 실패하고 나서 파업이 진행되는데 한가하게 뭐 밥 먹고 있다?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자고 그래서 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찬 제안도 대통령실에서 먼저 한 거고 연기하자는 뜻도 대통령실에서 이제 먼저 이제 나온 건데 한동훈 대표 측에 뭐 개별적으로 뭐 민정수석이나 혹은 정무수석 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따로 연락한 건 없는 거군요. 그렇죠. 뭐 민정수석은 뭐 저희가 뭐 연락할 일이 없고요. 그 이제 공식 라인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렇게 되는데 뭐 언론 보도 이전에 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 대표 측에서 별도로 연락받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이제 대안이 이제 제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국무회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하고 그리고 불법 이탈에 손을 들어버린다면 그게 국가냐 이런 말이 나온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기존의 방침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실제로 보면은 지금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 정도의 의료계의 반발은 예상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예상을 했으면 그에 대한 그 반발에 대한 피해나 그 피해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의 대책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 거의 13,000명에 되는 어떤 전공의, 레지던스의 부재, 그중에 한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00명, 1,100명 정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거의 그분들이 사실 수술실에 들어가고 응급실을 메우는 인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부재했을 때 추석 연휴 즈음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막연하게 지방 의료진들을 수도권에 올린다. 그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대통령의 입장을 알면서도 중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은 그 중재의 손길을 대통령께서 뿌리쳤다, 가감히. 그리고 아마 그것을 왜 뿌리칠 수밖에 없는가를 내일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못을 박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그 당정 관계도 훨씬 더 어렵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대 정원 문제가 이제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의료 개혁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이제 의료 개혁에 대한 그 상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한 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전공의가 전체 의료 인력의 한 40%, 외국과 비교해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중심의 이 의료 전달 체계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의 중심으로 이 병원이 운영되게끔. 세 번째가 필수 의료. 이게 대폭 강한데 이건 이제 보험 수가 조정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축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애시당초 정부가. 그 세 축 중에 한 축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실종 상태고 오로지 의대 정원 문제만 이 얘기가 되고 있고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뭐 진전되는 것도 별로 없고요.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료 개혁의 본령으로부터 궤도 이탈을 하면 안 된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의대 증원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놓고 당정 간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틀 전에 만찬까지 미뤄질 정도로 갈등이 커졌을까?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대 의사 정원 확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오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관련해 갖고 여당 대표가 변화 어쨌든 축소라든가 어떤 유예를 요구하려고 하면은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전 조율 없이 제가 알기로는 당정협의회에서 총리한테 그냥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실과는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당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가 초조한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본인이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좀 이르는 거죠, 사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신뢰는 거의 깨지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네, 이거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볼게요. 용산하고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총리에게 바로 제안한 거는 맞습니까? 그 총리에게 바로 제안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도 이제 그 문제의식 뭐 공유는 있어 왔고요. 이제 일요일 날 2시에 고위 당정 협의회가 끝나고 거기서 이제 국무총리, 복지부 장관, 용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이런 분들에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던진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한번
이제 하나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숙제로서 이거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에는 수긍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비화가 된 건데 저는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님들의 논평에 대해서는 별로 답변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어제는 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역시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래놓고 하루 상간에 두 사람은 도저히 다시 접합이 될 수가 없는 완전히 신뢰가 바닥나고 깨진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들 그냥 공격하기 편한 대로 예.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용산의 불편한 기류는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는 당정이 다른 건 몰라도 정책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냐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고 그리고 비서실장 주재회의에서도 상의 하나 없이 불쾌하다. 인기 영합적인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 사안을 접근하는 과정의 문제점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고위장정협의회의 정식 의제도 아니었다. 예.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준사석 같은 그런 영역에서 이런 제안을 던지고 그것이 한덕수 총리한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언론 플레이를 한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떤 불편함, 그런 어떤 혹은 그게 심하게 얘기하면 괘씸함 이런 부분들이 여과 없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쌍방과실형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워낙 대통령께서 이런 입장을 경고하다라고 하니까 예. 여러 가지 한번 떠보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것은 비공개로 했어야 되는데 언론에 누출하는 것 자체가 조금 공격하는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번 떠보고 난 다음에 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불쾌할 수 있는 맥락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식적으로 대통령과의 지금이라도 예. 혹은 비서실장과의 회동을 통해서 예. 정책위 의장과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실질적으로 이 논의를 하면서 낸 기류를 가지고 예. 만약 대통령이 죽어도 이것을 그대로 강경하겠다 그러면 아예 이 언론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차라리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아무리 대통령의 입장이 강하더라도 경고하더라도 이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예. 없다 그러면 제대로 지금이라도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경질을 하고 전면 개편해야 된다. 이 예. 논의 한 발 후퇴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대로 던져야죠. 근데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당정 엇박자는 어제 저희 시사정각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의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이렇게 또 다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꼭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내년엔 증원 문제에 유예해보자. 한동훈 대표가 이런 대안을 제시했지만 용산에서 그야말로 퇴짜를 놓은 그런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 총리가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SNS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상당히 좀 불쾌했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아니 기존에 예. 내년 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료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도 분명히 했고요. 예. 내후년 겁니다. 예. 2026년 의대 입학 정원의 문제인데 기존의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뭐죠?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게 정부의 기존 입장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것과 정반대의 각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기존 입장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저희는 또 그게 좀 의아하고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뭐 윤한 뭐 관계의 뭐 파워 게임으로 뭐 언론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싸움거리 뭐 보도하는 게 또 재밌기도 하고 또 만찬이 연기되면서 더 그런 게 더 불거질 그렇게 것 되는데 같아요. 예. 저희들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요. 대통령 고위 관계자가 지금 응급실 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 거의 달나라 사람 수준의 상황 인식을 드러낸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리 가능한 차원이라고 그랬죠. 관리 가능한 차원이다. 예. 그리고 이 전공이 이탈 전이나 지금 이탈 후 아닙니까? 그 응급실 상황 왔더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있었는데 지금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그 전이나 후나 비포 애프터가 별 차이 없다. 그리고 내일부터 보건의료 노조 파업이 된다 할지라도 뭐 큰 그 응급실의 기능 마비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 볼 때는 거의 달나라 사람 수준의 상황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래 갖고는 되겠느냐. 이 대통령실이 과연 지금의 이게 위급한 위중한 상황을 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료계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료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또 방편으로서 2026년 그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부 입장도 재논의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던진 거죠. 무슨 각 세우고 뭐 인기몰이하고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요. 대통령실 입장 전해주셨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이 관리 가능한 차원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지 못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응급실 퇴짜 맞은 그 산모가 구급차에서 지금 분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앞둔 분들이 수술이 다 밀리고 수술 횟수가 지금 반으로 뚝 줄어든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네,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뭐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경우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장기가 없어서 수술을 못했다면 지금 그런 장기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어서 수술을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어떤 경증을 5단계로 나누어서 4단계, 5단계는 응급실 오지 마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젊은 부부 입장에서 아이가 열이 갑자기 올랐을 때 어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저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단계 5개로 나눠서 4, 5단계는 경증이고 경증은 응급실 오지 말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사실은 뭐 본인은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뭐 약을 먹는데 젊은 부부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열이 40도로 오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도 오지 마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열이 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그거 자체의 문제부터가 심각한 거고, 이것은 오히려 뭐 최상병 특검보다 훨씬 더 큰 국민의 민심 위반이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뭐 그렇게 다치셨을 때 본인이라고 입장을 안 밝히고 몇십 군데를 돌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누구다라는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다음 정권의 키워드는 정권 교체다. 도저히 이런 상태를 계속 놔두는 정권을 어떻게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애둘러서 하신 거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이제 이 상태, 지난 총선에서도 어제가 됐죠. 의사 가족들이 어떤 입장이며, 이제 환자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손을 내미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실의 부담을 줄이는, 테러가 없어 보이는 지점을 한 발 좀 유연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좋은 손이라고 대통령실이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2013년 철도 파업처럼 국회에 가져갈게요. 교육위하고 보건복지위에서 말하자면 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해결할게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떠주면 사실은 이것이 올 연말까지, 그때도 2013년 12월에 타결됐거든요. 물론 야당이 얼마나 협조해 줄 건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야당 탓으로라도 돌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지고 가겠다. 예. 이게 개혁이 추진 동력이 있어야 개혁이지 말로 하면 그게 개혁입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이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경증은 응급실 가급적 오지 말라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경증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놓칠 수 있다 조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박단 대표 만나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대안을 내놓은 것인데 전공의들이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 요즘에 분위기가 좀 그래도 대화의 여지가 있다. 이런 네. 좀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한동훈 솔루션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전향적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벌써 여기서요. 한동훈표 솔루션이 한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1,509명 확정됐는데 의료계에서 전혀 인정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논점이 2026년 그걸로 넘어가면서 2025년 내년 것도 건드려야 된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눈 녹듯이 뭐 이런 문제가 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의 그 흑백 논리적 접근은 참 위험합니다. 그리고 의사들 이제 이 문제를 의정 갈등 문제를 화물연대 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국민의 좀 생명권과 또 연결되는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의 새 판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임자 문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오늘 드러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저는 이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들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뭐 협회라든지 예. 지금 사실은 그쪽은 또 이제 정리가 잘 안 돼서 저희가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좀 제대로 된 이 대안들을 머리 맞대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갈등 해소하지 못한 책임자들은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재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아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말씀드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진지한 논의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규홍 장관이나 의료계에서 지목하고 있는 박민수 제2차관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둘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경질을 해야 된다. 여기 이 정도까지 얘기하죠. 빨리 저는 이 부분 좀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대화에 진전이 없을 때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대화의 대상을 바꾸는 방법,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는 방법, 이 방법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관료 집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입으로 한 것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은 인물 교체를 통해서 정책을 바꾸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논의의 의제를 국회로 보내주는 대신에 대통령실은 박민수 차관 정도의 경질을 통해서 한 당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뭐 나경원 의원처럼 책임자의 뭐 처벌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책의 변화의 시그널로서 그렇게 차관 정도의 교체 정도 뭐 그걸 뭐 장관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장관 책임으로 할 수는 없다면 예.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실현하면서도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박민수 차관의 교체, 특히나 협상 파트너 컨트롤타워가 너무 강경해서 더 이상 저 사람은 의료계에서 쳐다보기도 싫다는 사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거든요. 대화의 진전이 어렵다. 네, 이렇게 그럼요. 되면. 그래서 예. 파트너를 교체한다는 의미로 차관 정도의 부분을 부드러운 방식으로 해소해야 된다. 당이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받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당이 지금 제안했죠? 네. 예. 예, 제안을 박민수 예. 차관 문제요. 그거는 뭐 제안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뭐 정확하게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처럼 얘기도 나오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아마도 그 한동훈 대표와 보건복지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거기서도 이러저러한 예. 뭐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종료되면 아마 거기에 대한 뭐 대책 같은 네. 것도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예. 일부 언론에서는 또 뭐 유난 갈등해갖고 뭐 당내 친윤 의원들이 또 한동훈 대표의 뭐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뭐 이런 뭐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저기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이뇨한 최고위원님은 그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친윤계였지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99% 이상 싱크로율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예.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권이라고 예. 하는 침범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놓고 무슨 예. 그런 파워 게임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한심한 얘기입니다. 일단 뭐 만찬은 연기가 된 거고 국민의힘 연찬회가 또 이제 곧 있는데 네, 내일 모레 내일부- 아닙니까? 예. 네. 대통령 참석하나요? 아까 뭐 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으로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안 오고 다른 뭐 관련 뭐 수석들이 가는 걸로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연속 참석을 했던 연찬회까지 안 오면 당정 갈등이 더 좀 깊어지는 모양새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의정 갈등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돼서 치료를 받고 오늘 복귀한 이재명 대표도 이런 기류를 보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의대 증원 유예 카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와 한마음인 걸까요?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 주재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부르는 그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습니다. 이게 대책입니까?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 정원 2,000명 올리겠다. 그 2,000명이 근거가 대체 뭡니까? 2,000자에 집착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5년 안에 10,000명을 늘리겠다. 이럴 게 아니라 10년간 목표로 좀 분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2,000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좀 비판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아까 신의원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한동훈 대표의 대안으로서 절반의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은 성공한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400명 하려고 하는 것을 끝내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진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가장 대통령 단임제 실패한 대통령의 보통 생각들이 내 임기 안에 모든 걸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정권 연장이 실패되는 오히려 차라리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다음 정부도 이것을 이어받아서 점차적으로 5년 안에 끝낼 걸 10년 안에 끝낼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셀레미 전술을 하다 보면 사실은 안 될 것도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의료개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고 대통령도 있는 거고 국회의원도 있는 것인데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뭐 이재명 대표 발언의 그런 뉘앙스를 보면 한동훈 대표랑 조만간 이제 여야 대표 회담한다면 이 의료 개혁 문제를 첫 의제로 올려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기 좀 쉬운 의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국회에서 예. 말이에요. 모처럼 만에 이 국민의 그 생명 위협 앞에서 여야가 일치 단결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국회가 그 예산 그 관련된 또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응급실 이거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예산,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여야가 합심해갖고 만들어내고 그걸 또 정부하고 협력해갖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어쨌든 뭐 대표 회담이 이루어져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또 합의안도 도출을 할 텐데 회담 날짜가 지금 계속 안 잡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야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길래 이렇게 신경전이 길어지는 건지 들어보시죠. 문제는 의제에 대한 협상입니다. 예. 이제 어떤 사안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게 의제 협상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의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어떠하니 어떻게 좀 절충할 수 있겠다, 타협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서로 모색하는 것이 의제 협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제 협상에서는 조금도 진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 협상을 하고 계신 분이 이제 당 대표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이런 상황에서 회담을 할 필요가 있는가, 회담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회의가 강하게 된다고 할 정도로 의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표는 수십 년 정치를 해오신 분이고 시장과 도지사와 당대표와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을 다 하신 분 아니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저 정치 초보인 한동훈 대표하고 얘기를 하다가 혹시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저분 저 말이 좀 이상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런 논리가 말이 꼬이네, 이런 얘기 나오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무슨 도주대사 얘기도 했지만 뭐 일각에서는 뭐 런제명, 도주제명, 뭐 런찬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공안증이야?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 두려워해? 네, 이른바 뭐 한동훈 바지사장설을 밀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제는 회담을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지금 이제 회담을 앞두고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합의 가능한 그 의제를 놔두고 아마 최상병 특검 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안을 물기를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만약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검투세 폐지라든지 이제 그런 것이 그 두 가지 의제로 평행선을 한다면 이제 이게 뭐 만나더라도 실효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의제보다는 조금 서로 합의 가능한 의제, 그리고 또 추석을 앞두고 민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의제만 중심으로 가볍게 만나는 것이 좋겠다. 또 지금 대통령실이 풀지 못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문제라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도 좀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간호법을 이렇게 소위에 넘기면서 또 의료진들에게, 의사들한테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호 간의 의제 조율이 좀 또 내부 교통정리, 진성준 그 의장이 있는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자유롭지 못한다. 이건 양당 모두가 좀 내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 수락 연설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을 한 거고 바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화답을 해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8월 25일 오후 3시로. 그런데 예기치 않은 코로나 그 확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그 코로나 걸리기 전부터 저희들이 이걸 그 공개를 하자 이런 그 제안을 한 이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인데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나는 뭐 공개를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이게 뭐 파토가 날 거라면 거기에 뭐 고집하지는 않겠다 해서 이것도 풀렸거든요. 근데 이거 풀렸는데 이젠 또 의제래요. 근데 의제라는 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갖고 의제가 됩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하고 싶은 거 3개 갖고 와라. 이미 얘기했잖아요.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25만 원법,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법 3개 했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뭐 정치개혁이라든가 민생 금투세들 뭐 민생 현안이라든가 3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했거든요. 그럼 각자가 뭐 3개씩 들고 와서 얘기하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어젠다 이 의제 협상이 안 돼가지고 뭐 된다. 어제 김민석 최고 얘기도 그렇고 좀 방금 전에 저 진성준 정책위 의장 얘기도 하고 살짝 빼는 것 같아요.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인다. 별로 이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빼고 있어요 지금. 발 빼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뭐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3자적 관점에서 이런 분위기라면 날짜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또 결단을 내려서
의제 무시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어쨌든 뭐 지금 당정 만찬도 연기된 상황에서 대표회담까지 또 무산되면 너무 정치의 대화가 또 실종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커질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부천 호텔에서 불이 났을 때 완강기를 타고 탈출한 숙박객은 없었는데요. 간단하고 안전한 탈출 도구지만 사용법을 잘 모르면 아무래도 다급한 상황에서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양동훈 기자가 완강기를 직접 타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부천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난 곳은 8층의 한 객실. 희생자도 대부분 8층과 9층에서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완강기는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하게 돼 있고 사고 건물에도 설치돼 있었지만 이번 화재 당시 이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불이 난다면 자신 있게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완강기가 뭔지는 알지만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아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네, 완강기를 사실 집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용 방법도 정확히는 몰라서 아마 그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대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완강기 사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완강기 함을 열면 속도 조절기, 가슴 벨트, 릴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구성품이 나옵니다. 속도 조절기에 달린 고리를 지지대와 연결하고 잠금 장치를 돌려 단단하게 채워준 뒤 지지대를 창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돌돌 말려있는 릴은 창밖으로 던지면 되는데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슴 벨트는 이렇게 겨드랑이 바로 아래 가슴에 착용하고 빠지지 않도록 끈을 꽉 조여줍니다. 여기까지가 하강 준비 단계인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1분 안에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약 6m, 아파트 3층 정도 높이인데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내려가 보겠습니다. 양팔은 W자 모양으로 벌리고 벽에 손을 대고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혹시 장애물이 있으면 팔을 살짝 밀어 피해가면 됩니다. 속도 조절기 덕분에 빨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만 내려오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강기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 안에 구성물품이 다 있는지 그리고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는지 평소에 잘 확인하시는 습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있는 소방당국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에서는 무료로 완강기를 체험해보고 재난 시 다양한 대처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얼차려 도중에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시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 훈련병들이 군복무 도중 법정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얼차려 당시에 훈련병이 쓰러지자 중대장이 꾀병 부리지 말라 이렇게 소리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동료들이 일병 계급장을 달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재판, 한 명씩 증인으로 나와 법정에 섰고 검사 질문에 따라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당시 훈련병 6명에게 남모 부중대장이 완전 군장 상태에서 군기훈련을 지시했습니다. 증인들은 이어 생활관에 찾아온 부중대장이 알루미늄 배트를 들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자란 군장 무게를 맞추기 위해 책을 넣었고 무게가 30kg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얼차려 중 쉬는 시간은 없었고 팔굽혀펴기와 구보 등 계속된 얼차려에 동기였던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대장이 인근에 있던 의무병을 불러 쓰러진 박 훈련병의 상태 확인을 지시했고 의무병이 맥박과 심장이 잘 뛴다고 보고하자 중대장은 쓰러진 훈련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꾀병을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증언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당시 응급처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다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그 의무병 그리고 당시 신병 교육대대에 있었던 군의관, 간호장교, 응급 구조 그 부사관 이런 분들의 추가적인 증언이 있어야 되고요. 증인으로 나온 병사들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동료 훈련병들은 얼차려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이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지구대에 갔다가 마약 투약 사실이 들통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인근 지구대를 방문했다가 경찰에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 팔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을 본 뒤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메시지 등을 확인해서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해서 달리는 초과속 운전을 일삼은 오토바이 운전자 1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관내 국도나 지방도로에서 시속 166에서 237km로 달린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추억을 남기겠다며 초과속 운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만취 상태로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가서 자신의 집에 주차까지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본인의 차량과 색깔이 비슷해서 착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길가에 주차된 SUV 쪽으로 다가갑니다. 차문을 열더니 시동을 켜고 출발합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40대 A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씨는 회식을 한 뒤 택시를 타고 주거지 인근에 도착했고 마침 자신의 차량 색깔과 비슷한 피해 차량을 보고 착각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2km가량을 운전한 A씨는 자신의 주차장에 태연히 차를 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 차량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여 만에 차를 발견했고 집에서 잠을 자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피해의자 집을 특정해서 피해의자 집을 들어가니까 피해의자는 자고 있었고 그다음에 술 냄새가 나고 있었고 그다음에 피해의자한테 차를 어떻게 훔쳤냐 경위를 물어보니까 피해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렌터카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많은 업체들이 운전자에게 같은 금액의 면책 비용을 받아왔죠. 처음으로 2심 법원에서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작년 9월부터 2달 동안 차를 빌린 A씨. 반납을 앞두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업체는 보험 접수를 위한 면책금이라며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50만 원씩 100만 원을 내라. 상대방 대인 접수했으니까 대인까지 100만 원 납부 안 하면은 고소고발 조치 들어가겠다. 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렇게 면책금 명목으로 사고보험 처리 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할증되는 렌터카 업체의 보험료를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사고가 크든 작든 차량의 파손 정도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설명은 못 들었고 거의 한 달 렌트비보다 더 비싼 금액이잖아요. 많이 좀 힘들고 그랬었죠. 결국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졌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업체가 A씨에게 해당 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나 사고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액수의 면책금을 내도록 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만큼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소송은 그동안 여러 건 있었는데 1심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이기기도 렌터카 업체가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상급심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와 중한 사고를 낸 운전자와 형평성에 반한다는 그런 취지로서 이는 약관 규제법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항소심에서 처음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면책금 과다 청구 피해가 10%를 차지합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면책금을 일종의 수익원으로 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고 경중에 따라 면책금을 물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기준이 없는 거죠. 50만 원짜리 사고다, 100만 원짜리 사고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중이라고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적용을 하고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한테 부담이 온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 또 외국의 사례를 반영을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노력도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한 일률적인 면책금 조항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처음 나온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대학가와 군대, 심지어 초중 고등학교까지 확산한 것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좀 더 강력한 처벌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대로 괜찮은 건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딥페이크, 그러니까 AI 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로 지금 전국의 학교 현장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집계된 어떤 상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일단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해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특정 영상에 이제 편집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영상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거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보고됐기 때문에 지금 이 현황이 지금 굉장히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3년 7개월 정도 이제 허위 영상물 범죄 통계 현황을 이제 경찰청에서 집계된 걸 보면 2021년에 156건에서 지금 2023년에 180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297건, 약 300여 건 정도가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난 추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딥페이크 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인터넷에 떠 있어요. 이게 이제 피해 학교 지도가 공개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시된 학교는 545곳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집계 현황인지는 확인될 수가 없고요. 다만 최근에 한 교원단체에서 긴급 조사를 했는데 이 545곳의 피해 학교 명단 중에서 40여 곳이 일치한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 합성물을 만들어주는 일명 봇이라고 불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봇의 이용자 수는 약 22만 명을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딥페이크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보면요.
바로 뭐 대학별 뭐 겹지방 뭐 이런 것들이 검색이 돼요. 네. 이런 것도 뭐 3,500명, 그다음에 뭐 2,000명 이런 방들이 지금 존재하고 또 예를 들어 텔레그램 딥페이크 채널이라는 걸 검색하면 네. 13만 3,400여 명이 검색이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가입자를 지금 갖고 있고 이들이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가해자이며 또 유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성범죄 용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능방, 합사방 이런 어떻게 보면 한번 들으면 잘 이해 안 가는 그런 용어들의 그 채팅 방들이 있는데 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딥페이크의 대상, 그러니까 피해 대상이 누구냐면 네. 보통은 이제 학교 친구 또는 선생님 또는 최근에 군인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는 지인도 여기 포함되고 친인척까지 포함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란 용어를 이제 지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능방이라는 게 있어요. 지인 능욕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합사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성 사진방이고요. 겹지방 또는 겹지인방이라고 불리는 것은 겹치는 지인방, 지인이 서로 겹친다는 얘기죠. 네. 딥해방은 딥페이크 방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딥페이크 성범죄 용어가 지금 다양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범죄 대상을 좀 보자면 친구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나 네. 아니면 가족까지도 지금 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뭐 이런 경쟁까지 붙는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네. 좀 상상이 좀 안 가는데 대체 어떤 심리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일단은 여기 지금 대다수가 10대가 가해자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통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2023년 통계 중에 297건이 지금 허위 영상물 범죄 통계로 잡혔는데 이 네. 중에 10대 청소년들이 범죄 중심이 있다라는 의미의 통계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해당 범죄 관련 피의자 178명 가운데 131명, 73.6%가 10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해자의 70%가 넘는 비율로 지금 10대가 지금 이것을 만들고 유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10대들이 지금 주로 이제 가해자로 존재하는 이 지금 딥페이크 영상물 성범죄에 어떤 이제 10대들의 심리가 작용하나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여기 이제 아까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보안성과 익명성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호막을 형성해서 여기서 이제 안심하게 되죠. 나는 이제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안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시청하거나 소지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10대들도 이걸 잘 알고 있고요. 네. 이건 그러니까 시청해봤자 처벌 대상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보는 게 뭐가 문제 있겠어. 그리고 또 이런 심리가 특히 있죠. 이게 사람의 직접적인 온몸을 찍는 게 아니라 얼굴하고 다른 몸을 합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현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약간 이걸 장난이다라고 뭐 이렇게 단순 장난이나 뭐 흥미 유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고 범죄가 아니라 장난이라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범죄라고 생각을 거의 사실 안 하고 이제 여기에 지금 딥페이크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나 흥미를 위해서 여기 지금 뭐 가입 조건도 보면 자기들끼리 뭐 게임도 해요. 게임 해가지고 뭐 여기에다가 뭐 자기들끼리 지는 사람은 다시 자기 지인의 뭐 연락처를 올리게 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뭐 게임까지 하고 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뭐 재미나 흥미를 위해서 참여를 하고 이것이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네. 10대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호기심에 대해서 이걸 통제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좀 관심이나 주목을 받기 위한 그런 좀 연령대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뭐 방치하고 있는 상태나 사실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까 10대들에게 이것이 어떤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이것이 이제 범죄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해외에서도 좀 이런 범죄가 빈번한지 궁금하고 네. 만약에 좀 있다면 우리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해외도 이 텔레그램이 사실 이게 지금 그 매개체거든요. 네. 텔레그램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불법의 온상이에요. 범죄의 네. 온상.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에서 보면 지금 뭐 미국이나 홍콩, 브라질,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모든 텔레그램을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요. 예를 들어 텔레그램 이전에도 이런 불법 유통물들을 불법 성범죄 유통물들을 올리는 그런 유사한 그런 플랫폼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텀블러라는 플랫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디스코드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미국 정부에서는 이걸 원천적으로 다운로드를 이제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애플 그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이렇게 어떤 테러리스트를 사용을 했더니 이런 것들을 좀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업체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고, 뭐 홍콩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보안법이 제정됐는데 이제 해외 사이트를 이제 아예 전부 차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의 논리도 있긴 해요. 이게 네. 이제 어떤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와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하게 지금 그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EU 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텔레그램을 좀 규제하자라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네.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이버 방지 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네. 전 세계 이제 유엔에서 지금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네. 우리나라 아직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이제 여기 가입을 좀 빨리 해야만 이제 기술 지원이라든지 공조나 협조, 이제 국제적인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네. 좀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딥페이크 앱에 누구나 쉽게 좀 접근이 가능한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어제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관련한 어떤 실험 같은 걸 조금 해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왼쪽이 원본 영상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그 저희 회사 뉴스 앵커의 네. 얼굴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이게 합성 영상이 아니라 마치 실제로 찍은 영상처럼 상당히 생생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수준이 이 정도까지 좀 높게 올라온 거죠. 그 과거에 우리가 합성 영상이라고 하면 사실 얼굴과 이제 몸통이 다르게 이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목 부분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이음새가 보였어요. 네,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합성을 해도 이게 그냥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네. 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문가가 봐도 이걸 합성물이라고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네. 영상 분석을 정밀하게 해야지 구별할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이 봤을 때는 사실 이 합성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는 거의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이 딥페이크 영상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네. 이게 사실은 내가 이제 어느 순간 어디에서 내 영상이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제가 성착취 대상이 돼가지고 이 영상이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들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보통 이 성착취물들을 지금 유포하는 가해자 또는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내가 친한 지인이 범인이다, 가해자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괴로움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희가 뭐 그 일종의 유명인도 저희가 이번 그 합성하는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AI 관련된 전문가분이 어제 저희 오후 뉴스에 나오셨는데 네. 이분이 지금 그 왼쪽에 영상이 있는데요. 왼쪽에 누군지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얼굴만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네, 일론 머스크네요. 얼굴입니다. 네. 그 얼굴을 이제 그 오른쪽에 계신 저희 전문가분의 어떤 그 얼굴 이외의 부분과 합성을 한 건데요. 지금 뭐 조금 그 끊기듯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말을 하는 것처럼 좀 보이지 않습니까? 전 사실 지금 왼쪽 사진을 먼저 봤거든요. 네. 그래서 YTN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했나 지금 착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오른쪽을 보니까 지금 전문가가 하는 행동이 왼쪽하고 똑같잖아요. 네네네. 그럼 지금 전문가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왼쪽 사진만 만약에 누구에게 보여줬으면, 예를 들어 뭐 SNS로 나에게 지금 영상이 왔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저한테 말을 시킨다고 그렇죠. 착각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서 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범죄에 또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악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지금 네. 뭐 당연히 딥페이크 지금 범죄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라든지 다른 범죄도 다 활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뭐 마약 범죄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그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극단주의 그 하마스라는 그 단체가 테러 단체가 있거든요. 네네. 이들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라든지 테러를 저지를 때도 텔레그램을 활용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테러 단체 또 범죄 단체 이 모든 이런 사실 불법적이고 뭐 이런 범법을 저지르는 그런 집단들이 다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것들 소통을 하고 네. 여기에 영상물들이라든 게시물들을 올리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텔레그램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국내법상에 최근에는 이런 이제 통신보호법 관련해서 이제 국내법으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이제 그 메신저라든지 온라인 서비스들을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해외에 지금 서버를 갖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수사 협조가 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죠. 네. 지금 서울경찰청이 어제입니다. 긴급 스쿨벨이라는 걸 발령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제도죠? 일단 지금 뭐 이게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주의 대응을 등급을 부여해서 이 네. 알림이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제도 있는데요. 청소년과 관련한 중요 이슈가 발견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림이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이게 실시간 전파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올해 들어 이제 두 번째 발령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굉장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금 올해 들어 굉장히 증가했고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이제 피해자들의 어떤 부모님들이 아니라 가해자들의 부모들이 이제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죠. 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한다 그래요. 네. 이게 뭔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맘카페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맘카페에 지금 이런 영상 올린 거 빨리 지워라라고 지금 뭐 독려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디지털 장의사 쪽 측에서도 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뭐 하루에 지금 몇 건 올까 말까 했는데 지금 몇십 건씩 지금 오고 있다. 네. 근데 뭔가 봤더니 가해자들 쪽에서 영상을 지워달라 그러더라라고 네. 해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영상 완벽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까? 삭제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텔레그램은 지워버리면 서버에서 못 찾습니다. 근데 누가 영상을 다운받아서 그냥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지. 이게 지금 영상이 한 건이 돌게 되면 네네. 한 개가 촬영되면 유포는 최소 2만 개에서 3만 개가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돌면은 몇만 건이 지금 영상이 이미 돌아다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딥페이크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이 돌아다녔는데 몇만 건이 돌아다닌다. 결국은 찾아서 지운다고 해도 네. 어느 곳엔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좋은 예방법은 SNS에 있는 제 사진들 다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현재로서는 방법은 SNS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에 올라온 자신의 사진들을 삭제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여의치 않다면 일단 비공개할 수 있거든요. 비공개를 해가지고 이런 사진들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술은 이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뭐 윤리나 법률 같은 차원에서의 어떤 수준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좀 솔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대책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상층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사이 열대야는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동풍이 불어들면서 서쪽을 중심으로는 낮더위가 여전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1도를 넘어선 가운데 앞으로 기온은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는 하늘도 맑아서 볕이 무척 강하니까요. 나가실 때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들면서 영동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은 폭염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강릉 29도, 포항은 30도에 그치겠습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여전하겠습니다. 태풍 산산이 금요일쯤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풍이 불어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그 밖에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해안 지역으로는 너울도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고요. 앞으로 특보는 남해안과 영남 해안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도 내립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 많게는 100mm 이상, 모레까지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요. 호남 지역에도 오늘 오후 한때 산발적인 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쉬어가겠지만 한낮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중서부 지역은 하늘도 맑아 볕도 무척 강하니까요. 야외에서는 물, 그늘, 휴식 잘 기억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계속되는 열대야로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제주의 경우 밤새 열대야가 발생해 지난달부터 44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장 연속 일수와 같아졌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시원한 용천수가 나오는 곳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한낮의 무더위가 밤이 돼도 식지 않는 열대야를 피하려고 나온 겁니다. 밤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시간 내가지고 이 물놀이 왔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무더위에 지쳤던 관광객도 시원한 물에 몸을 맡기니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물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다음부터 계속 오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밤에도 무더위가 지속돼 사람을 괴롭히는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제주 북부 지역은 밤새 열대야가 발생해 지난달 15일부터 44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장 일수인 지난 2013년 44일과 같습니다. 올해 제주 북부 지역 열대야 일수는 53일에 달하는데요. 가장 많았던 지난 2022년 56일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열대야가 이어지는 원인은 더운 고기압이 낮 동안 오른 열을 가두는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태평양 고기압도 있고 그다음에 상층에서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이런 고기압도 계속 덮고 있다 보니까 열이 빠져나갈 공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주 지역은 9월 초까지도 더위가 식지 않을 전망이어서 제주 지역 열대야 기록 경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여야가 어제 저녁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진료 지원, 즉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에 반영됐습니다.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고수한다면 의사들이 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하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면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해지고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배움에 매진해 왔는데 그럼에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고수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노사교섭에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불법 의료 행위에 내몰린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의협이 진실을 호도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를 악의적 선동으로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내일로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그간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지 모른다며 거듭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간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셨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노조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노조법상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유지 업무는 지속 운영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 업무를 유지하는 데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와 관련해서 현재 의료개혁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지방정부 시대를 위해서는 의료체계 확립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각종 현안에 직접 답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교육, 의료, 노동개혁과 저출생 대응까지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와 향후 국정 방향을 밝히는 브리핑도 함께 진행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또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약속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110일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엽니다. 당시 기자회견은 1년 9개월 만이었는데 짧아진 주기만큼 소통 강화 실천 의지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정치 현안과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으로 분야를 나눠 대략 1시간 동안 15개에서 20개의 질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는 사과하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 결과 뒤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밝힌 윤 대통령. 두 사안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논란과 의혹, 야당의 공세가 여전한 만큼 질문이 예상되는데 윤 대통령이 변화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동훈 호와의 당정 관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등 달라진 정치 지형 속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처음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국정브리핑이 2층 집무실에서 생중계 담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정부개혁안의 큰 틀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이는데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성을 올릴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을 포함해 노동, 의료, 교육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핵심 개혁 과제 및 향후 국정 방향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기자회견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 산적한 현안도 여전합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회견에서 국민 설득에 얼마나 성공할지도 향후 국정 동력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른바 강남 출신 금수저들이 서울대에 더 많이 입학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지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요.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이 서울대 진학을 좌우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 최상위층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층의 5배가 넘습니다. 특히 서울대생 출신지를 보면 서울이 30%가 넘고 강남 3구가 무려 12%에 달합니다. 지능 같은 잠재력 변수를 제거한 실증 분석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잠재력이 같았더라도 서울대 진학률은 경제력 75%, 거주 지역의 92%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입시 불평등 문제가 사회 경제적 지위 대물림으로 나타나고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져 저출산 같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 정원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에 따라 선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비례 선발제가 도입이 되면 어떤 입시 경쟁이 이제 지역별로 분산이 되고 또 이제 대학이 신입생을 다양한 기준으로 선발하는 서울대 진학률하고 이 이제 잠재력 기준 추정치 간의 격차를 이제 지역별로 평균을 내본 것인데요. 이러한 격차가 64% 감소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지역 할당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 학생 수가 입학 정원에도 몇 퍼센트 이상 안 되게 이런 식으로만 컨트롤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 서울대 교수님들께서 좀 합의 보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랬는데 모든 대학이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육적 다양성 확보는 물론 한은의 금리 조정보다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8년여 만에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분기 출생아가 56,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건 2015년 4분기 이후 34분기 만입니다.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혼인이 늘면서 지난 2분기 첫째아 출생이 1.5%포인트 늘어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1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동일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연간 출산율을 애초에 0.68명으로 전망했지만 상반기의 흐름을 감안하면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해서 성수품 할인 지원에 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올립니다.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이 같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최대 60% 할인되도록 지원하는 등 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염에 가격이 오른 배추와 무는 역대 최대 물량이자 평시의 2.2배인 12,000톤, 그리고 사과와 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집중적으로 공급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 관심이 모아졌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DH방배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90대 1로 마감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어제 진행된 DH방배 1순위 청약 결과 650가구 모집에 58,600여 명이 신청해서 평균 경쟁률 90.28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에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590여 가구 모집에 2만 8천여 명이 접수해서 평균 47.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DH방배는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 상태인데 실제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방배 그랑자이와 비교를 해볼 때 6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이가 예상돼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의 모기업 판도더의 주가가 28% 폭락했습니다. 최근 매출 증가폭이 크게 꺾이면서 초저가 공세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업계 1위 핀도도는 올해 2분기 18조 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순이익은 6조 원에 육박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직후 나스닥 주가는 28.5%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출 증가폭이 크게 꺾인 데다 경영진 스스로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한 탓입니다. 不确定性显著增加了。与此同时，我们面临的竞争环境是不断加剧的。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73조 원 넘게 증발하면서 공동 창업자 황정은 중국 최고 부자의 자리에서 18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2015년 등장한 핀도도는 초저가를 앞세워 알리바바, 징둥닷컴을 제치고 중국 시장을 제패했습니다. 2022년부턴 테무란 간판을 내걸고 매섭게 해외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EU가 해외 직구의 면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면서 확장에 제동이 걸릴 위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과열 경쟁의 부담을 떠안은 중국 판매자들의 반발과 폐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불량품 판매자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 뒤엔 상인들이 광저우 본사로 몰려가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空手道白狼诈骗了半个中国的财富，全部转移到海外。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까지 뒤흔들었던 초저가 공세에도 서서히 한계가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대선 주자가 최종 확정된 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인데요. 진검승부는 다음 달에 있을 TV 토론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친 다음 날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포인트 높은 4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주와 같은 격차를 보이면서 전당대회에 따른 상승세는 관측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해리스는 트럼프와의 맞대결 성사 이후 1일 추적조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게 조사기관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두둑한 후원금 확보를 기반으로 전당대회 이후 7개 경합주에서 새로운 광고를 선보이는 등 경합주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We should be doing everything we can to make it more affordable to buy a home, not less. 친근한 서민 이미지로 전당대회장을 누빈 팀 월즈 부통령 후보의 호감도 상승도 해리스 진영에선 호재입니다. 반면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에서는 선거 핵심 정책 이슈인 경제 및 범죄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가 약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선 대선 레이스 중도 하차 이후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정권 인수팀 합류에 따른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But it really is an amazing realignment that we're witnessing in American politics, that Robert F. Kennedy is endorsing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두 후보 간 첫 대선 TV 토론을 핵심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TV 토론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불참을 시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 때와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밝혀 눈길을 끕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처음으로 공동 인터뷰에 나섭니다. CNN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9일 밤 9시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의 인터뷰를 방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하는 것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뒤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한미 군사훈련은 도발적이고 돈 낭비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방미 때 김정은의 핵무기가 방어용이라고 말해서 미국 측에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의 첫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맥메스터의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의 한 대목입니다. 트럼프 취임 첫 해인 2017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맨발인 사람은 좋은 신발을 신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북한 제재 무용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일본, 한국 등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냐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뒤 트럼프가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은 도발적이라는 시 주석 견해에 트럼프가 동의하고 돈 낭비라고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북한 핵동결과 한미 훈련 중단을 거래하는 동결 대 동결 제안에 트럼프가 동조하자 맥메스터는 시진핑이 이겼다는 메모를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 건넸다고 회상했습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때 상황도 회고록에 담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핵을 포기한 뒤 축출됐던 후세인과 카다피처럼 김정은도 방어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고, 펜스 전 부통령은 김정은이 공격 목적으로 핵을 원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을 발사했을 당시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그 미사일을 ICBM이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해 맥메스터는 ICBM을 정의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트럼프가 격노하며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트럼프와 잦은 갈등으로 13개월 만에 경질된 맥메스터는 이번 책을 통해 트럼프가 외교 안보 협상에서 얼마나 취약했는지 되짚고 있습니다. 맥메스터는 트럼프가 한국으로부터 미군 주둔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더해서 이익도 챙기라고 말했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오아시스가 내년도 라이브 투어를 위해서 15년 만에 다시 결합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소셜미디어 X에 2027년 8월 24일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후 재결합 소식을 알리며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영국 투어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991년 결성된 오아시스는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브리티시 팝의 황제로 불렸죠. 호주의 한 놀이공원, 신나게 돌아가야 할 놀이기구가 멈춰서 움직이질 않고 있죠. 이용객 10여 명은 매달린 채 이렇게 하염없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 2시 반쯤 호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의 유명 놀이공원인 시월드에서 놀이기구가 운행 중에 갑자기 공중에서 멈춰 섰는데요. 사고 당시 이 놀이기구에는 1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는 구급차와 구급대원이 출동했으며 사고 발생 100분 정도 지난 오후 4시 10분쯤에 수동으로 기구를 내려 이용객들을 구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멕시코로 가볼까요?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공중근의 놀이기구인데 상공에 멈춰 있습니다. 무려 70m 높이라고 하는데요. 비바람에 짙은 안개까지 끼어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비명에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멕시코의 유명 놀이공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놀이기구가 움직이던 중에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상공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10분 동안 이어진 공포의 고리 끝에 놀이기구를 수동으로 조작해 겨우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놀이공원 측은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후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잘 보시면 깨진 항아리가 하나 보입니다. 조각난 파편들도 그 앞에 보시는 것처럼 널브러져 있죠. 이 항아리는 무려 3,500년이 된 유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이파 헤이트 박물관은 기원전 2200년에서 1500년 사이 청동기 시대에 제작이 된 항아리가 4살 소년의 실수로 깨졌다면서 현재 복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시품을 고의로 파손할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포함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호기심 많은 아이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이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박물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박물관은 관람객이 유리막 등의 방해 없이 유물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번에 파손된 항아리도 보호물 없이 입구 근처에 전시됐습니다. 박물관은 사고 며칠 뒤 아이의 가족을 다시 초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항아리 사고 후에도 보호물 없이 유물을 전시하는 자신들만의 전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으로 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으로 비바람과 강한 너울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해 동부 먼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은 굉장히 맑아 보이는데 날씨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에는 굉장히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고요. 기온도 32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로 동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들면서 서쪽은 오히려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은 현재 기온이 28도에 그친 반면 서쪽인 광주는 기온이 32도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는 비바람이 예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태풍 산산은 주 후반쯤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이동 속도가 느린 데다가 세력도 강해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 해상에는 태풍특보 그리고 풍랑특보가 내려졌고요. 해안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 또 너울까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100mm가 넘는 많은 비도 예보됐으니까요. 수시로 기상정보 확인하셔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동풍이 불어들면서 강원 동해안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은 폭염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강릉 29도, 포항은 30도에 그치겠습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여전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이고요. 해안가로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특보는 남해안과 영남 해안으로도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도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며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 많게는 100mm 이상, 모레까지 영동과 영남 해안에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요. 호남 지방에도 오늘 오후 한때 산발적인 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에는 열대야가 쉬어가는 곳이 많겠지만 서쪽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오히려 더 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